저는 대학을 7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해.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바로 여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고향에, 저 사는 고향에 우리 가족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해서 학교 때 한 차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차례 감옥을 가서 항림 사건이라고 그러는 조직 사건에 연루돼서 가가지고 1년 6개월 또 감옥을 살고 나와가지고 83년에 만들어진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거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셨던 김근태 의장께서 주도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가서 같이 활동하다가 또 85년도에 김근태 의장이 크게 고문을 당하고 희생을 했어요. 물고 문천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86년도에 저도 이제 민청년을 대표해서 시위 주동자로 나가가지고 또 한 번 감옥을 가고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제한이 운동권의 순수성이랄까요? 그 이념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 중에 하나, 김영삼, 김대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특히 87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런 입장이 많이 나눠져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또 뭐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 또 민중 후보를 지지하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민청년과 다수는 비판적 지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입장에서 87년 때도 그렇고 92년 때도 그렇고 계속 김대중 후보를 제 입장에서 지지를 했지만 직접 우리가 만나거나 이러지는 저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떨어지고 나서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가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아태평화재단을 만들고 이제 97년 대선을 앞두고 94년, 95년 무렵에 새정치국민회를 창당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때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재야그룹들이, 그때 주요한 인사들이 방용석, 그분은 이제 원풍문방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재야의 거물이셨죠. 그리고 천정배 이런 분들이 쭉 모여서 하는데 통일시대 국민회의라고 하는 조직 재야 모임을 만들어서 김대중 현실 제도권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 재야라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뭐 식사 자리에서나 먼 발치에서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때 결합을 하게 됐죠. 예. 그때 95년도인가 그 지방선거 때 당에 참여해서 제가 무슨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같은 것도 하고 또 새정치국민회의 창당할 때는 당보를 만든 편집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재야에서 들어간 방용석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노동계 대표로 들어가신 분인데 그분의 보좌관을 했거든요. 선거 때는 노동특별위원회, 노동계 득표 작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함께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노동조합을 만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만나서 노동계 지지를 얻어내고 또 이렇게 노동조합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고 그때 워낙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탁월하셨는데 방용석 그 의원이랑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의원회관에서 개표방송을 봤는데요. 참여한 저마저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당선이 현실화돼 가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이제 제 친구 하나가 공직자로 있는데
중요한 공직자로 있는데 공직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새벽 서너 시에 택시를 타고 의원회관 내려왔어요. 이게 정말이냐고. 자기들도 공직자지만 이게 정권 교체가 된 거야? 야당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이런 걸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넘어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막 온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야, 세상에 이렇게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참여했다는 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네 번째 만에 된 거잖아요. 그분의 의지도 대단하구나. 더 놀라웠던 것은 그때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바로 다음 날 들고 나온 청사진이었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병행 발전해야 된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병행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동전의 장면이고 수레의 양바퀴같이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오랜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권교체 이후에 그분이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착착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같이 참여했던 우리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저는 아까 이야기한 국회에 방용석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당에서 활동했고 또 국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좀 컴퓨터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친구를 추천을 하라는 에서 주위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공보기획비서관실에 들어가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게 됐죠. 제가 맡아서 한 일이 이제 청와대 웹사이트,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나라, 인터넷 강국이 되자 뭐 이런 거에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컴퓨터도 보급도 안 돼 있었고 인터넷 할 줄 몰랐고 이메일도 할 줄 몰랐어요. 실제 그랬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가니까 컴퓨터는 제 책상하고 국장님 책상하고 저는 과장이었는데 또 여직원 한 분 책상 이 세 대밖에 없었어요. 다른 한 10여 명 있는데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과 소통 이런 창구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특이하게 기억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를 이야기하고 인터넷 강국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프라가 깔리지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국무위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대통령 업무 지시를 이메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알려줬어요. 각 부처에 이메일로 언제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를 할 거라고.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각 부서에는 후에 들어본 게 비사인 걸렸어요. 대통령께 지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메일 한다니까 어떤 장관님들은 컴퓨터 앞에 딱 부동자석으로 앉아 계셔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다고. 얼마나 재밌는 현장이에요. 바로 듣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지시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특별한 거 없어요. 인터넷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정보화 사회를 가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할 일들을 잘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보냈죠.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장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다음 날 청와대 앞에 쭉 공보수석실 앞에 이만한 서류를 들고 오는 공무원들이 쭉 줄을 서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당시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게 놀랍게도 한 1, 2년 만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었고 컴퓨터 보급도 확대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접할 수 있는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됐었죠.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컴퓨터 잘하자, 인터넷 잘하자 이런 걸. 좀 놀라워요. 그때 청와대가 좀 그런 앞장섰던 일이 기억이 나요. 제가 맡았던 중요한 것은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가지고 갈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의 매일 많이 청와대에서는 3페이지, 4페이지 쓰는 거 던져버려요. 너무 길다고. 바쁜데 언제 그걸 다 보느냐고. 그래서 한 2페이지 정도로. 글자도 한 15포인트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큰 글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날의 모든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또 언론, 모든 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압축해서 현안들을 정리하고, 그러면 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청와대는 어떻게 나가야 돼. 특히 대통령은 어떤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매일 정리하는 거예요. 2페이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죠. 대충 이제 보고서가 밤 한 11시, 12시쯤 이제 관저로 올라가기도 하고, 10시나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당시 신문 9시 뉴스 방송국 뉴스 끝나고 나서 그걸 보고 최종 정리를 마치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퇴임 이후에 제가 박지원 그 비서실장한테 왜 저를 퇴임 이후에 사저로 가는 비서관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보고서가 여러 수십 장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보고서였다. 그래서 최경환 비서관이 쓴 보고서를 가장 많이 대통령께 가지고 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읽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보고서인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책망을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들여서 나라 일을 하시는데 큰 오점을 남기면 되지 않아.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됐어요. 저도 학교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서들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위에 전달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 설사 정답은 A인데 B라는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B라는 의견을 보고 이놈 말대로 이 의견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보고서는 성공한 보고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 보고서는 성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보면서도 많은 자료를 받아볼 때 그런 생각을 들었고, 김 대통령도 읽어보고 다 그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체화된 지식으로 되고 정리된 거 외에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는 더 자신 있게 글을 쓸 수 있었죠. 근데 대통령의 의견과 그 관점을, 그 관역을 딱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좀 유사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해드렸다면, 그렇게 했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꼭 정답을 써내지는 못했어요. 연설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단계가 있어요. 연설문을 작성하는 단계. 예를 들면은 이제 노벨 수상식 가서 연설을 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럼 뭐 역대 수상자들의 연설문들, 기본이잖아요. 다 요약해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해요. 학자들, 특히 언론인들한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 의견을 해봐라. 제가 만든 언론 중에 또 칭찬받은 것들. 어떤 현안이 나오면 아무개 일보 정치부장, 아무개 방송국 편성국장, 보도국장 이런 데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그대로 녹취해서 올려드려요. 아무개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국장은 이렇게. 난 요즘 정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의견을 딱 갖다 대면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걸 듣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하셨던 거죠.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관실에서 그게 맞춰서 초안을 만들잖아요, 연설문을.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몇 사람끼리 프리토킹을 또 하기 시작하죠. 같이 그래서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믿는 한두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이 수정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데 보통 과정에 그 집요한 과정이 아주 꾸준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벨 수상자 연설문에 보면은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종교적 체험이랄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 연설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건 좀 과한 것 같다고. 어디 사적인 사담에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세계인들이 보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 말고 넣으라고, 그렇지 않다고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어요. 그런데 연설 끝나고 나서 오슬로 광장 그 시청 홀에서 연설문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인 언론들이 평가하는 분이 그 연설문에 대한 그 코멘트가 나오는 그 대목, 그 죽음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대목, 그 대목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김 대통령은 노벨 수상자들 수상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 차이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들도 많죠. 내가 열심히 썼는데 빨갛게 칠해버리고 고치고, 그리고 김 대통령은 미사역으로 안 쓰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말을 안 씁니다. 새로운 무슨 지식을 또 다운배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싫어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드라이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체험과 이런 걸 간결하게 하는 스타일이죠. 모든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취임사도 그렇고 모든 연설문들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가는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화려하게 눈에 띄게 명문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책은 특히 남북 외교 쪽은 임동원 수석, 정무적인 부분은 박지원 수석. 그래서 국민의 정부의 큰 두 줄기는 그런 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안들은 이제 박선수 의원 같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토론을 하는 당신의 생각들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한테 보여줘서 오케이를 받는. 제가 퇴임 후에 모실 때도 꼭 연설문을 제가 혼자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고 이제 완성이 되면은 꼭 임동원 장관에게 보내서 의견을 들어라. 임동원 장관이 몇 가지 의견이면 그대로 하라. 참 그분들의 사귐 교류 보면은 배울 만한 게 참 많아요. 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묻고 수용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배울 만한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수석 비서관이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비서관들은 한 40-50명 돼요.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관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일상으로 했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야당 때하고 대통령직에 있을 때하고 그 책임감, 내가 나라 일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 무게감, 하중 이것들을 엄청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야당 때보다 훨씬 더 그걸 느끼시고 신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퇴임 이후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하신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어요. 참
청와대에 있을 때 나는 지나간 말로 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했나 가물가물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도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래? 그건 왜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관심만 표명해도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님께서 이런 걱정을 하신다. 그래서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시사항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철이 따로 있거든요. 전체 정부가 이렇게 회람하는 철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 각 부처별로.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중을 많이 느꼈고 또 내 언행이 나의 행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국민들의 생활과 나라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아주 절감한 책임을 많이 느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는 게 취임 초에 그 국정노트에 쓴 대통령 수칙을 보면 그게 아주 절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태도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 공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가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아주 크게 느꼈던 게 그 전과 취임 야당 때하고 차이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메모광이에요. 적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엄청 적어요. 메모 수단도 노트가 있고, 작은 수첩이 있고, 또 일기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메모 조그마한 그걸 일부러 전용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워낙 적길 좋아서 그 재임 중에는 국정 노트라고 27권인가 28권인가 대학 노트에다가 이렇게 어떤 연설문을 작성할 때 연설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 먼저 적어였죠. 요지를. 그리고 국무회의에 가서 발언할 생각을 먼저 적어요. 그리고 중요한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걸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여놔요. 그렇게 세심하신 분인데 거기 제 1권에 보면 70몇 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1년 차에 쓰신 거죠. 1년 차에. 제일 앞권이기 때문에 20몇 권 중에 대통령 수칙이라고 돼서 15가지로 정리했는데 뭐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들인 거죠. 좀 눈에 띄는 것들은 본인이 이제 나이가 참 있으시니까 건강을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또 그 청와대 외부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자. 또 하나는 국민들과 저는 그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국민들의 그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겠지만 내가 내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설명 방식을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해 못해 이렇게 국민을 원망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내가 틀리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설명 방식을 제고하자. 다시 바꿔보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직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성공의 상을 간직하자.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는 자기가 믿는 신앙, 캐톨릭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다. 이런 다짐까지 적어놔요. 15번째가 나는 하나님 빽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용기를 갖는.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건 항상 미래를 보자.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하자. 미래. 그 자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판단하고 일하자. 이런 규절도 나오고 참 많은 그 지도자들이나 어떤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수칙을 좀 많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중의 그 정책, 정신, 리더십 이런 걸 교육하고 강의하고 저술하고 이런 일을 한 15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변화들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하는 분의 변화들이 아주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면 전통적 시각,
많이 아시는 민주회복투쟁, 민주주의를 위해 선신했다는 거,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하고 이런 시각, 일반적인 시각이죠. 두 번째로는 햇볕 정책, 평양도 가시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세 번째 정도면 그 큰 한국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을 보는 전통적 시각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해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쭉 이제 추적해 보면 변화가 돼요. 그 상황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근데 또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 세상을 만들었다. 지식, 정보, 강국, 세계 자랑할 인터넷 세상을 만들었다. 그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래요. 두 번째로는 요즘 동네 그 어르신들이 생활 힘드신 분 기초생활 보장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떤 분은 한국 복지국가를 설계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놀래고 젊은이들이 놀래요. 우리 동네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요즘 기초생활 보장제 없으면 우리 사회에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이걸 옛날 한 200 몇 개 있던 조합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태무하고 난리였잖아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건강보험 통합을 서로 상호 연대성의 책임을 갖자 해서 서로 부자 동네 조합이 따로 있고 가난한 동네 조합이 따로 있었는데 부자 회사 따로 있고 그걸 하나로 통합시켰던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한류 BTS 그 문화 강국으로 하는 기초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서 또 문화 지원 정책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학생들도 놀라고 젊은 사람도 놀래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 우리 세대를 그 당시 엄청나게 염두에 두고 만든 정책 방향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복지 설계하고 또 문화 이렇게 개방하고 문화 한류 기초를 쌓아 나가고 또 지식 정보 강국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또 그것이 하루 이틀 사라질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발전돼야 할 부분으로서 그걸 만들어낸 것들이 그 전통적 평가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확장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각이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그 연구도 이루어지고 논의도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배움의 시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과 지낸 시간을 배움의 시간이라.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제 그 뒤로 또 알게 되었었고 지내면서 그 나이 차이나 또 어른이기 때문에 또 높으신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것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어려운 건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아랫사람들한테 편의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애를 다해줘요. 아랫사람들이라서 막 반말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이 없어요. 저한테도 아들뻘 되지만 손주뻘에 가깝네. 저는 말을 놓쳐 소비서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전에 왜 이러는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끔 주말에 집에 있으면은 전화 근무하는 비서들 통해서 전화가 와요. 대통령이 찾으십니다 하면 바꿔주면은 소비서관님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래요. 아니, 몇 시에 들어오세요 이러면 되는 건데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물어요. 아니, 주말에 쉬고 있는데 부르는 게 미안하다 이거죠. 대통령님 침실에 들어가서 보고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침실에. 왜냐면 딱 기다리게 해놓고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옷은 못 갈아입으시면 위에 자켓을 딱 입으세요. 잠옷 위에다가. 비서관이 왔지만 그래도 보고를 하러 왔는데 이게 애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의자 딱 놓고요. 의자 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옷을 걸치시는 거예요. 옷을. 그런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의 집요함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추적하고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데 우리는 하다가 힘들어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해요. 근데 김 대통령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자료도 보고 메모해 놓고 언제 한 번은 딱 메모를 보더니 최 비서관님 이거 저번에 이야기한 이건 어떻게 됐죠? 저는 믿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저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적어놓은 거예요. 나한테 지시를 하고 나서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저는 얼버무렸죠. 적어놓지 않은 거예요. 머리만 믿고. 그런 차이죠. 그 집요함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좀 원칙적인 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런 이야기만 하려고 한 스타일이라면 대통령은 그것의 해법까지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요.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록 중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 저는 서생적 비서관으로서 서생적 문제의식에 충실했던 모양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상인적 현실감과에 충실하려고 하셨던 거.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관역이. 그런 부분에서 보고서나 쓰는 것들에서 물론 경험도 많고 경륜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관역을 맞추는 게 힘들었다는 거. 또 하나는 타이밍.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모셨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좀 애견력이 있어요. 애견력이라는 게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자료는 80년대 5.18 광주 배우조정회에서 감옥에 중앙정보부에 있을 때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온다. 컴퓨터 전자정부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셔요. 80년대. 기계요. 12억 개까지가 들어가요. 생기기에. 그래가지고 그놈이 말로 그러면 말로 대답하고, 응? 글자로 내더라고면 글자로 내줘요.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대 담론에서의 애견력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 현실에서 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특히 이명박 정부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위기가 온다. 3대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상황들을 보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자네들은 안 보였다는 다 보이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5.18일이 일어날 때 박정희가 죽고 나서요. 김 대통령은 아주 불길했어요. 박정희가 시해당을 보고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돼 있었고 부글부글 했었고 부산 마산 시위가 있으면서 거의 물러날 시기가 됐는데 총을 맞아 죽어버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뉴스위크지에 민주주의는 테러나 쿠데타로 또 이렇게 암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전두환 신군부가 나와가지고 5.18 광주까지 그런 걱정을 했다. 국민들이 또 고통받는 시간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서울에 봄이 왔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김 대통령 그런 걱정을 하고 87년 6월 항쟁 그 노태우 할 때도 또 그런 염려를 또 해요. 또 큰 고통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가 오지 않게. 아무튼 그런 애견력이 있으시는 분인데 그걸 맞추기 힘들어요. 타이밍 그러니까 애견력을 미리 아니까 김 대통령 타이밍을 치고 나갈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못 맞추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4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견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보는데
평범한 비서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모든 게 부족했죠. 박지원 비서실장께서 6월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상가에 오셔가지고 최 비서관은 이제 2월달 퇴임하고 나서도 동교동 가서 모실 준비하라고 그래서 막 상가에서 박수가 나고 환호를 했죠 사람들이. 저도 큰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3명이 가거든요. 전직 대통령 비서관에는 법에 정부의 2급 비서관으로 이제 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보좌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저에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사저 곁에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4층에 비서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딱 10년 됐죠. 퇴임 후에는 7년 정도 모셨죠. 2009년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분들보다 그 기간,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많은 그 곡절 많은 인생을 사셨지만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랄까요? 그런 시기에 모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이해하는 측면이 있죠. 퇴임 이후 초기였는데 그때 그 당시 김대중도 퇴임 몸도 무척 건강이 안 좋을 때였어요. 퇴임하시기 전 2002년 말 한일 월드컵이 6월인가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전 국민이 한일 월드컵으로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몸도 아프고 특히 그때 아들 둘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최고 건강이 안 좋으셨죠. 그때부터 의사들이 이제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된다.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견디셨는데 퇴임하고 나서 또 몸이 무너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투석을 시작하죠.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근데 또 대북 송금 특검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정부가 큰 국면을 보지 못하고 현실 정치에 너무 휘둘려서 민족 문제를 이렇게 또 일부 그 안에 노무현 정부 안에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끝나고 나서 무슨 결과가 나온 게 없잖아요. 대북 송금 그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건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현대건설이 대북 북한에 관광, 투자, 철도, 인프라 이런 7대 사업을 하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송금에 그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였는데 어떤 정무적인 그 통치권적 판단에서 하셨던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좀 그걸 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퇴임하고 고난 게 몇 차례 청와대에 사람 불러서 대북 송금 와중에도 그 재판 받고 논란 있는 와중에도 이건 별도로 정치적인 놔두고 빨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를 이어서 정상회담을 하라. 1년 차에 바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결국 임기 말에 하잖아요. 2007년. 그러니까 퇴임하기 4개월 앞두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성과가 선언은 14선언은 있었지만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뭘 해볼 시간이. 정권은 또 넘어가 버리고. 햇볕 정책을 계승을 하긴 했지만 그런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말대로 2003년 초반기에 대북 송금 특검 놔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했다면은 개성공단 사업이나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고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죠. 김 대통령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 그때가 역사적인 상황이었고 역사적인 국면이었죠.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받죠.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햇볕 정책을 이대로 계속 할 수는 없다. 한명수 총리도 국회 답변 와서 국회 답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긴급하게 이제 광주로 내려오려고 그래. 전남대 강연이 12일 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전날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하루를 연기를 하고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전직 대통령 만찬을 해요. 오찬을 해요. 긴급히 햇볕 북한 핵실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김영삼과 전두환 대통령이 이거 다 햇볕 정책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이게 햇볕 정책 때문이냐. 북한 핵실험은 북한과 미국이 싸우다가 뭐가 안 되니까 나온 상황인데 햇볕 정책에다 갖다 붙이느냐. 햇볕 정책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면 발전시켰지. 이렇게 악화시킨 적이 없는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주최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네?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같이 청와대 모시고 갔다 나왔는데 차 안에 저보고 뒤에 타라 그러더라고요. 나오시면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언론에 대응을 하라고. 아마 YS는 가서 이제 생교동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DJ 혼냈다, 뭐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반응했다고 기자들 불러놓고 막 하고 있을 거라고 뻔히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광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명수 총리한테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엄청 화가 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한명수 총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여러 이야기 전달하고 그랬죠. 그 12일 날 전남대 강연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찬을 가시려고 하는데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경남지사 했던 그 부속실에 김경수 비서관이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알죠. 김경수 비서관 형님 저 경수입니다. 저 노 대통령이 김 대통령하고 통화를 원하십니다. 진짜 핸드폰 잠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주섬주섬 제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시더니 앉으시더니 바꿔줘. 엄청 화가 나고 있을 때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통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래요. 밖에 들으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니 햇볕 정책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북미 간의 그 갈등으로 만들어진 북한 핵실험을 햇볕 정책에다 갖다 붙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후에 알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하신 게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이제 앞으로 김 대통령 뜻대로 하겠다 햇볕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참모들 회의를 소집했다 그 이야기를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술렁술렁 했으니까요. 전체가 이렇게 청와대 노무현 한명수 총리 이야기 듣고 술렁술렁 했으니까요. 대북 소금 특검을 하던 역시 또 저렇게 나오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전화 통화하고 나서 표정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대통령 표정이. 전남대로 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가득 찼죠. 그래서 한반도와 4대국이라는 강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학생이 질문을 해요. 엊그저께 북한 핵실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김대중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고. 우리 정부도 이제 잘해 나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박수가 우리같이 나오면서 했는데 지금도 MBC 공개 MBC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전대 강연할 때 전남대와 김대중이라는 내용으로 그 강의를 먼저 MBC를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큰 인연이 있는 학교다. 역사를 바꿨다. 흐름을 만약 그때 막 강경 정책으로 가고 그랬으면 이 민주 진영 이 세력은 다 무너져 버렸고 정치도 큰 혼란에 빠졌을 거다. 근데 그걸 바로 잡았다. 전남대에 와서 공주에 와가지고 그 대통령도 대단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대단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참 긴박한 순간이었고 그 뒤로 이제 전국을 돌면서 또 전 CNN이나 전 외신들이 김대중 대통령 찾아온 하고 나서 그러면서 부시 네오콘들의 강경 정책을 막 규탄하고 거의 그때는 거의 반미 투사처럼 보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미국 우리가
그 동맹국가지만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된다. 나 옛날 80년대 망명 때도 그렇게 했다. 왜 전동학 같은 그런 사람을 돕느냐. 우리 민주화를 도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화하고 협상해서 해야지. 전쟁할 거냐. 그래서 그해 겨울부터 다시 이제 미국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지면서 부시가 이제 다시 육자회담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고비에 꿋꿋하게 그걸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 교훈으로 남길 만한 대목이죠. 저희들한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짜증을 내거나 이런 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아주 가까운 분한테는 그렇게 하셨대요. 대표적으로 이희호 여사님, 박지원 비서실장 짜증을 내고 화도 내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김 대통령은 자기의 태도 언행에 대해서 너무 외부 표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금 생활에서 배운 버릇인지 본인의 태도도 그러신 것 같고, 옥중서신의 편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희호 여사한테 우리 야당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격이 격하게져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신과 나는 처지가 다르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얼마나 조심했는가 알 수 있죠. 그만큼 주위 사람들 편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짜증이 왜 없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60년대 국회의원 시절 때 국회가 여의도가 아니라 저기 서울시청 앞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김 대통령이 아주 애견가였어요. 개,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치와와 종의 하얀 그 개 있죠. 그걸 하나 키웠어요. 근데 또 이희호 여사는 개 다 싫어요. 털 날리고 손님들 오면 양복에 묻힌다고 싫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하루는 개가 동교동 그 대문 밑으로 어디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래서 이 여사가 워낙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 예뻐하는 거라서 동네동에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 걔가 똘똘이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따끈따끈 튀어왔더래요.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막 짜증내더래요. 화를 내고 당신이 왜 집에 있으면서 걔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냐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걔만도 못한 거 왜 걔 때문에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여사가 똑같은 걸 신촌시장에 가서 치와와 똑같은 걸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다 그러는데, 가까운 분들은 그 짜증도 있었다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보다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김 대통령 가족애가 아주 유달리 크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은 김 대통령의 그 성장 과정에서 생긴 게구나 생각해요. 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이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어머니가 제 둘째 부인으로 오셨잖아요. 본가가 첫째 부인, 큰 집이 대리라고 저 멀리 있고, 어머니가 사는 집은 저 섬 그 부둣가랄까 선창가에 소금밭에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둘째 부인 와가지고 소금밭 그걸 연부라 그러는데 연부들하고 선원들한테 밥 해주면서 김대중을 키웠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목포에 와가지고 차영희 여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아들 둘을 낳고 죽잖아요. 33살에 죽어요. 한국전쟁 겪으면서 정치활동 시작하면서 33살이면 엄청 젊은 거잖아요. 부인이 죽고, 또 김대중 대통령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여동생도 몸에 폐병인가 신장병인가로 이화여대 다닌 여동생이 있었어요. 김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만큼 애틋함이 많아. 자기 생애에 주위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이렇게 전부인 난 아들 둘을 케어하고 또 이렇게 가족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아들아 며느리야 이렇게 해라. 예?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애들한테 이런 책을 읽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제분들한테 그 가훈도 써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가훈도 내용을 보면은 자기 양심에 믿음과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라. 마지막에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주 아까 이야기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의사열사가 아니에요. 저는 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룰까인가의 문제. 그렇지만 자기 이상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가치거든요. 그것도 가운에 나타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나가라. 양식 스스로 커라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런 점은 좀 많은 좀 배움이 되는 교훈인 것 같아요. 2003년 퇴임하시고 나서 제가 들어가서 맡은 업무가 그거였는데 처음에는 참 어려워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려워하셨고 점점 생각이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했던 일은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회고록들을 내용을 구성과 내용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저술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전직 대통령들의 자서적 회고록은 어떤 과정을 나왔다 이런 걸 보고서 써드리고 레포트를 엄청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뭐 묵묵부답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더 활동을 내가 할 때인데 무슨 회고록이냐 자서전이냐 이런 생각이신 모양이다 하고 있었는데 2003년 지나고 이러시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람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그 회고록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상대방도 있고 같은 편도 있고 그럴 텐데 좋은 말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쁜 평가를 넣는 그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다 생존에 있고 영향이 후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대중 자서전 보면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심지어 박정희에 대해서도 공과를 다 써놓고 있고요. 누구를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 아무튼 2003년 지나고 2004년도 들어가면서 그럼 회고록을 누가 쓸까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경향신문에 그런 글이 하나 칼럼이 하나 올랐어요. 열린 우리당 선거하고 민주당 구민주당이 확 떨어지는 그런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인데 김대중을 삼김으로 묶지 말라. 삼김이라는 게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삼김 반열로 김대중을 묶지 말라 이런 거예요. 경향신문 김태근 논설위원이 쓰신 건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저하고 같이 있었던 김한정 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이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뭐 전혀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칼럼 보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왔다고 같이 참여할 수 있냐고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시기로 해서 그분이 참여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시작한 작업이 김대중 대통령 구술을 받는 거예요. 마침 그때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2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44번인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김대중 교수가 5층 집무실에서 관계자들, 예를 들면 남북 관계를 하면은 임동원, 박지원, 뭐 정세현 이런 분들이 오시고 교육 문제를 하면은 또 관련 장관들이 오시고 해서 도서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구술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이도에서 태어난 이야기부터 이제 구술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분량인데 42시간 44차례를 했으니 그걸 영상으로 다 찍고 다 했죠. 지금 연세대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김택 국장이 기초안을 만든 거죠. 일본이 대통령이 이제 건강하실 때 일본을 초안이 올라가면 이제 그게 다 가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 정도 했는데
2호는 이제 재임 중의 이야기죠. 정책적인 게 많죠. 또 김태국 국장한테 부탁을 대통령 찾아서 하고 1호는 잘 됐으니까 2호를 시작하라고. 그러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죠. 2호 여사께서 그걸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자서전은 1년 후에 나왔어요. 돌아가서 2010년 정도에 나왔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부 구술을 하신 거고 그 다 검토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참 책이 잘 됐어요. 지금도 그 출판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급도 많이 됐고 저도 그 김대중 관련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쉽게 써야 된다. 두 가지 지침을 줬어요. 쉽게 써야 된다. 재밌게 써야 된다. 그 너무 복잡해요. 쉽고 재밌게 써야 돼. 어떤 분은 와서 이해찬 총리 이런 분은 와서 김 대통령이 나보고 한 10권 정도로 경제, 남북관계, 무슨 교육, 사회문화 이렇게 해서 한 10권 정도로 워낙 콘텐츠가 많으니까 하자. 대통령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그럼 누가 읽어? 그걸 누가 읽겠냐고. 지금도 한 1500회 길다 그러는데 지금은 술술 이야기식으로 넘어가긴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후세의 교훈이 되도록 후세의 교훈이 되도록 그리고 거짓말 쓰지 말고 가감없이 써라.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항상 내가 장관들이 나오면은 나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들도 꼭 남기라고 자서전을 후세를 위해서 남기라고 이런 걸 권유했어요. 작업하지 당신 작업을 하면서 그 책이 나왔는데 그게 되고 나서 그 그냥 책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미국에 한 50여 명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그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링컨 책이 한 1년에 한 두세 권씩 나온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사후 한 15년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 책이 매년 몇 권씩 나와요. 올해는 100주년이라서 더 많은 책이 나왔고 그만큼 이제 각 분야별로 최근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한중 관계, 한일 관계, 외교 분야에서 세분화되는 것도 나오고 복지 문제, 또 문화 문제만 해가지고 또 어떤 여성계에서는 김대중과 성평등 이런 주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컨텐츠가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게 김대중 자서전이 기반이 되고 또 도서관에서 한 김대중 전집이라고 하는 책이 한 30권 우선이 돼가지고 본격적인 김대중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김대중 자서전이 그렇게 잘 마무리돼가지고 참 김태근 그 논설위원이 크게 고생을 하셨고 대통령님의 그 생애를 알리는데 큰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먼저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로 떠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그렇고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가고 불행했잖아요. 그 뒤로 유일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전 세계에서 언론들 또 전국의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오고 해외 초청이 오고 엄청 많았어요. 이게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또 남북 관계와 또 조언도 하고 이런 활동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하듯이 처음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또 도서관도 세우고 또 저술 활동도 하고 강연 활동도 하고 인터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랬고 주말에는 이제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다 쉬었어요. 그러면 대통령 네 분이 좀 무료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사무실 나와 있어요. 혹시 부르실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박지원 실장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이제 대통령 강의나 들으러 갈까? 하면 대통령이 좋아하셔요. 그러면 쭉 몰려가요.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대통령께서 딱 나오셔가지고 박지원 비서실장, 저 비서관들 또 김태근 국장 또 뭐 손님도 있으면 같이 가고 여름에는 이제 수박 같은 거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해요. 하면 뭐 주제가 없어요. 특별히 주제가 없고 세상 이야기나 좀
들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야기하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정치 지도자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특징이 인문학적 통찰과 식견을 갖춘 분이다. 문학, 역사, 철학 이런 분야에 대한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떤 정치 문제로 시작돼서 정치에 쭉 이야기를 하고 고대 역사로 들어가고 또 문화, 문명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또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꼭 자네들 읽어보라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이라고. 그게 몇 권 돼서 읽으라는 책. 그리고 종교,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넘게 쭉 재밌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 저건 어쩌고. 그게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가 강의를 잘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토요 강의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강의 들으러 가자 그런 그렇게 해서 정말 배움의 시간이에요. 듣고 나면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고 좀 배운 게 많았었죠. 그런 시간이 저희들한테도 좋았고 대통령님한테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겠어요? 말년에 이제 하시면서 쭉. 근데 주제가 저는 이제 그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거, 종교 문제나 신앙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과 역사에 대해서 실패한 역사, 실패한 인간, 성공한 역사, 또 성공한 인간,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참 그 배움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강이라 그랬습니다. (2009년)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불렀는데 대통령을 모신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내 소명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옛날 제야운동까지 하고 대통령을 모신 입장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사상과 정책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사업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모아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하이도 캠프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김대중 배우기 강좌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와요. 김대중 대통령에 이야기 해달라고. 제가 광주에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남 사학과의 최영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김대중 대통령 연구의 대가예요. 리더십이나 이런 주제로 한번 글을 한번 책을 써보면 좋겠네.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요. 제가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붙들려서 썼어요. 느낀 것들을. 그래서 처음에 김대중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게 좀 호평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여러 강의에 나가고 그 전남대에 또 이제 강좌가 개설되고 김대중의 사상과 리더십이라는 강좌가 개설돼서 제가 2년간 4학기 동안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제가 다른 일은 안 해도 김대중 대통령 계승사업, 정신계승사업 또 여력이 되면 또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확장된 시각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런 책 같은 걸 좀 저술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이 저도 충격으로 느꼈던 것은 서재를 정리하는데 국장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일기책이 나와요. 일기를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사님께서 최우수관님 보라고 대통령께서 일기를 써놓으셨다고.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쓰셨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못 쓰는 날은 카톨릭 신자분이시잖아요. 찬미예수 그 날짜에 내자를 딱 써놓고 정말 일기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보다도 내 인생을 정리하는 듯한 인생을 조망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는 꼭 유서 같았어요. 내 오늘 생일인데 돌아보니 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내가 좀 잘못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자기를 정리하셨구나. 그리고 이호 여사님하고 그 애틋한 그 뭐 드라이브 한 이야기, 꽃구경 간 이야기, 또 집에서 노인 두 분이 앉아서 화투 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국장 기간 동안에 제가 조그만 소책자로 또 대통령 출판 담당이 급하게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그게 아주 사람들 마음을 많이 울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느꼈던 것, 그 마지막 일기에서 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간, 사람과 국민들과 역사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들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구나. 또 이렇게 거기에는 뭐 자연, 꽃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세상과 또 자연 세계와 교감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죠. 병원에 계실 때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실 때는 정말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돌아가시면 그 영정 사진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노인들, 어르신들. 대통령이면 감히 살아계실 때 영정 사진을 뭘로 하겠습니다 말을 이호 여사님한테도 못했고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을 맡았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막 병원으로 대통령 몸을 옮기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제일 급한 게 그거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여자 비서분에게 내가 한 10개 정도 사진을 줬어요. 나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PC에. 그래서 10개 이거 의견들, 가족들 의견들 물어보고 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예비서도 제가 이거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말고 하라고. 가족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하는 영정사진, 그 국장 때 썼던 사진들 지금 대표적으로 쓰이고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 일기책을 발견한 다음에 만든 거라니까요. 거기서 김태익 국장 보고 제가 일기책을 주면서 여기서 뜻이 잘 새긴 글을 몇 개만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뽑아왔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만들었죠.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원문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이거죠. 거기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대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강요된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문은 강요된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장례식장에 국민통합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빼버렸어요. 그건 좀 양해를 할 것 같아요. 강요된 누구는 알겠죠. 강요된 죽음이다 이렇게. 메모광이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적어요 이게. 적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적는다는 걸 제가 강의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이 손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요즘 워드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적는 과정에 뇌를 훈련시키면서 자기 지식화하는 과정,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 또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쓴다는 건 자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한 줄이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쓰고 지금 안 쓰는데. 손숙 연극하셨던 분이 이 일기책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일기책에 그게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있었다. 너무 기쁘다.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 기절이 너무 최고네. 오늘 아내와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이호 여사랑 하루 종일 있었다 이거. 너무 기쁘다. 대통령을 지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최고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그런 심성이 나타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을 평가하는 사람 중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퇴임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는데 성품을 평가하는 나는 그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떤 외국인이 하는 분인데 정치인으로서의 카리스마와 휴머니스트로서의 감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성품을 갖는 분이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감성, 부드러운 감성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김 대통령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정치인이라 그러잖아요. 김 대통령 눈물 하면 그 엄청 많잖아요. 이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겁 많은 소년이다. 겁 많은 소년이었다. 하이도 집에서 저 대나무 숲에서 집 뒤에 귀신 때문에 치과를 잘 못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겁이 많았다. 그 정치인으로서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국민과 역사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것. 내가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을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정의를 하시던데 그만큼 저 성품이 그런 감성적인 분이시죠. 그게 일기에도 다 드러나요. 퇴임 후에 너무 아팠어요. 옆에 간호사분들이 이제 간호부장이 있고 또 투석 전담 간호사들이 있고 그랬어요. 동교동 사저에 가면 감나무가 2그루 있어요. 이 모과나무도 하나 있고 또 대나무가 있고 한 번은 대나무가 노래져요. 자네 고향이 그쪽 아니야? 저 담양이 물어봐봐.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멋졌다 그러는데 뒤에 관찰력이 대단해. 예. 감나무, 감꽃 잘 열렸느냐 보고 오라 비서들한테 보고 오라 그래. 참새들이 와서 많이 쪼아 먹었다. 그럼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럼 참새 밥을 줘야지. 참새 동교동 마당에다 그 쌀을 던져줘요. 그 입구에 이만한 있어요. 쌀을 담아놓은 그게 뭐냐면 참새 지팡이 들고 들어오시다가 짚고 또 지팡이 들고 나가셔. 마당에다 뿌려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참새들이 다 모여들어요. 참새들이 저기 DJ 가면 먹을 게 있다, 쌀이 있다고 아는 소식을 전파하는 모양이에요. 그 거실에서 보면은 그냥 수백 마리가 앉아 있어요, 수십 마리가 앉아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참새들이 교감할 줄 알아요 자연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봤지만 감꽃을 그 참새들이 많이 쪼아 먹잖아요. 비서가 보고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감이 열렸어요. 간호하시는 분한테 암개부장 올 가을에 감 따가지고 내가 원피스 하나 사줄게. 여름에 감꽃 필 때 이야기인데 간호부장한테 이제 감 따가지고 감 팔아서 원피스 하나 사주겠다. 예쁜 원피스 하나 사주겠다고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을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잖아요. 간호부장 지금도 만나면 내 원피스 감 팔아서 원피스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 감이 몇 개나 열리겠어요. 거기 원피스를 어떻게 사요? 그런 농담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이게. 전남대 강연을 나와가지고 그날 2006년 9월 12일 날 역사적인 강연이라고 했던 날. 그렇게 긴박한 핵실험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질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여학생이 사회를 봤는데 아까 여학생이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선배 됐다. 그래,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사회를 하니까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대통령께 답변을 하시면서 이 사회하신 여학생이 거듭 저를 선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전남대학교와 연을 맺어서 여러분이 내 선배고 저는 후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잘 부탁합니다. 그 말 듣고 나서는 이제 관중과 대통령 사이가 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죠.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강의 초창기. 그런 유머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유머 하나로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하는 거, 서울 오는 거에 합의가 안 되는데 고집부로 몇 시간이 걸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라도 사람이라 그러냐고 고집이 세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러시냐고 김정일 위원장이 전라도 사람 아니냐고 거기 나는 김해김씨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전주김씨 아니냐고 그래 당신 전라도 사람이야 당신이 그 전라도 사람이 고집이 센 모양이다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대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 율무가 아주 대단했어요. 사람들과 긴장감을 확 허물어뜨리면서 대화를 성공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대단했어요. 추모곡을 하나 만들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추모곡. 가족들하고 상의하고 내가 그 신용원 개똥벌레 부르는 신용원 가수 있죠. 그분이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교분도 있고 저희들 행사에도 자주 와서 노래도 부르시고 했던 분인데 제가 상의를 해서 국장 때 부를 추모곡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고 추모 글은 써주라.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지? 그래서 김태극 국장한테 자서전 쓰시고 있던 분한테 하니까 고은 선생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자. 시인 고은 선생한테. 역시 시인들은 들려요. 하룻밤 만에 당신은 우리입니다라는 시가 딱 와요. 하룻밤 만에. 근데 그 시가 내가 봐도 너무 좋아. 이게 저는 그 시 가지고 강의를 1시간씩 하는데요. 당신은 우리입니다인데 당신은 민주주의입니다. 당신은 민족 통일입니다. 당신은 세계입니다. 세 규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그 해왔던 일을 다 세 규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더니 시영원 교수도 하룻밤 만에 곡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CD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선수들. 그래서 그 당신은 우리입니다고 하는 그 국장에 불려졌던 지금도 추모시 항상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참 저는 그 노래가 부르려고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 노래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화예술 김대중 대통령의 저술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림도 많이 나오고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장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국장으로 치르냐 국민장으로 치르느냐 대전 현충으로 모실 것이냐 이쪽 동작동 현충으로 모실 거냐.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는 대전으로 모시고 또 국민장으로 이렇게 지금 통합됐지만 국민장이 한 급이 낮은 장례 형식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건 박지원 비서실장이 단판을 지어가지고 다 현충원으로 모시고 국장으로 치르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자서전에 한 400~500페이지 되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나는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 이렇게 그거거든요.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공직의 그 무거움, 역사적 하중, 또 국민의 기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임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대통령으로서 내가 얼마큼 절절하게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두려움, 또 역사의식,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단기간이거든요. 벌써 3년 다 지났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또 물러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내가 최고 권력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세 개, 서너 개라도 나는 임기 중에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지 무슨 뭘 해결하겠다 할지 이런 몇 가지만이라도 손에 잡히는 것을 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다음에 넘겨주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천하의 김대중도 국민들 앞에 국민들 애국심을 믿지만 국민들을 비난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내 설명 방식을 바꿔보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너무 오만함이 너무 보여. 금방 알거든요.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오만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는 국민들한테 멀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절대 국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민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옛날에는 많이 좀
슬퍼하고 좀 그리워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것보다도 즐거워요. 김대중 대통령 생각하면. 아, 이렇게 나한테 기쁨을 주셨고 배움을 주셨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세대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패기가 가득하고 창의 또 정의롭고 개성이 넘치는 이 민주시민들의 그 정신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과 함께한 3, 40년간의 민주화 투쟁과 또 이런 성취들이 시민들이 자신감이 뿜뿜 넘치게 만든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그 권위나 외부의 압력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시민들을 양성시켜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게 얼마 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 집회에도 나타나는 거고, 우리 젊은 그 BTS나 이런 이 문화 한류를 이끄는 젊은이들의 그 개성과 창의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선물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선물들을 키워나가고 우리가 더 해나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커지고 또 그분의 뜻도 커지지 않겠는가.